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세계 인구와 육류 소비량, 환경적 위기, 그리고 동물 복지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양육은 단순한 대안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배양육의 개요부터 기술적 원리, 현재의 기술 현황, 그리고 시장 전망과 윤리적 논의까지 이 혁신적인 기술이 가져올 변화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의 식탁을 바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이 기술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 가능성을 주목해야 하는지 함께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아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그리고 기술적 원리, 배양육 기술의 현황, 배양육 응용 분야와 시장 전망, 그리고 윤리적 사회적 논의, 그리고 국가적 지원, 그리고 법적 체계 구축 현황, 그리고 배양육 개발의 어떤 최종 목표와 미래 전망, 이러한 제목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배양육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양육이란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채취한 뒤 세포공학 기술로 증식하여 얻게 되는 식용고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소가 있죠. 이 소나 돼지 같은 어떤 동물, 식물, 미생물이 되겠는데, 그러한 조직으로부터, 그렇죠, 세포를 떼내 가지고 어떤 세포를 떼내는 거죠. 그래서 수술해 가지고 그 세포를 이러한 디시네요, 접시 위에다가 적당한 배양 용액이 되겠죠. 배지가 되겠습니다. 배지 속에 넣으면 얘가 자라게 되겠습니다. 개수가 늘어나든지 뭐 어떻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개수가 늘어난다. 세포의 개수가 그때 우리가 영양분을 주면 충분히 잘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배양된 세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세포 배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포 배양을 거쳐 가지고 어떤 많이 증식해 가지고, 그렇죠, 어떤 세포가 많아지는 게 되죠. 그것을 식용고기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세포 개수만 많다고 해주고 배양육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 배양에 있어서 우리가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세포 배양의 3대 요소 또는 소고기에 있어서 어떤 4대 요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포 배양에 있어서도 물론 4대 요소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세포 배양을 잘 하려면은 위에 그림을 안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먼저 우수한 세포가 있어야 되겠죠. 세포가 우수해야 되고, 그것을 이와 같이 DC 있는데, DC가 어떤 상당히 안락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락한 환경에서 먹이를 적절히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세포가 잘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세포 배양의 3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세포를 세포주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만들어진 세포를. 그 다음에 안락한 환경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 배양할 때는 지지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만은, 특히 소고기를 만들든지 어떤 조직공학을 할 때는 특별히 지지체라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고분자 재료로 만든 어떤 소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먹이를 주는데 그것이 배지입니다. 이라는 걸 갖다가 어떤 적정한 배양 장치 안에서 배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지지체 하나 이해가 되는 거죠. 지지체 내에서 세포 배양한 결과를 보고 있는데, 여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세포가 이제 자라서 뭉쳐져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폰지 같이 되어 있는 고분자로 이렇게 스폰지 같이 만드는 이것을 우리가 지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뒤에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닭을 키우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닭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양계하려면 병아리가 있어야 되고, 또 닭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먹이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병아리가 세포주가 되고, 닭장이 지지체, 그리고 먹이가 배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떤 배양 장치 안에서 전체 또 키우게 되겠죠. 세포 배양이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입체 구조를 가지는 걸 배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자세한 건 뒤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양육과 전통 육류와의 어떤 차이점을 개요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육류는 이제 일반적인 가축 사육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배양육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조직 배양을 이용해 가지고 고기를 생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 활용 측면에서 보면은 이 일반 육류는 많이 필요하죠. 온실가스도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매우 적고 영양가가 일반적인 육류는 딱 정해져 있죠. 그러나 배양육에서는 영양소 함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일반 육류는 가능한데 배양육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겠고 가격이 일반 육류는 계속 상승 중인데 배양육은 지금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육류는 동물 복지 문제가 있는데 배양육은 복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은 미래의 식육 수요 충족이 불가한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충족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떤 배양육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나 배양육은 역시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접근성 또는 이 새로운 배양육을 식육하는 데 대한 어떤 경계감, 두려움이 있게 되겠죠. 이러한 차이가 크게 봐서 차이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배양육 왜 필요한가?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류 소비 증가를 보면은 이 표는 이제 국민 1인당 고기 소비량이 되겠습니다. 1980년대 11.3kg에서 2013년 42.7kg까지 급격히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구 증가와 어떤 경제 발전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소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근데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량 자원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이 되면서 육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50년 되면은 전체 육류 수요량이 5억 2천만 톤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급할 수 있는 양은 4억 5천만 톤, 약 7천만 톤 정도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현재 축산 방법으로는 이 육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체육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대체육, 식물성 고기와 어떤 배양육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걸 갖다가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어떤 전통 육류의 맛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양육이 필요한 환경적, 윤리적 측면을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배양육은 일반 전통 가축 사육 대비 에너지 소비량은 55%, 그리고 온실가스는 4%밖에 소비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는 1%만 필요합니다. 엄청난 환경적 측면에서 이점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사회윤리적 측면입니다. 어떤 동물 복지, 그렇죠? 식량 안보,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 안정적인 육류 공급, 그리고 소비자 맞춤형 육류 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배양육이 전통 육류 대비 강점이 있습니다. 기술적 원리입니다. 이제 고기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이와 같이 위성세포가 있는데 이 위성세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위성세포는 동물의 근육 조직에 있는 어떤 특수세포죠. 근육이 손상되면 그것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이용해 가지고 동물 몸 밖에서 세포를 정식시키고 고기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성세포를 활성화시키면은
이 활성화된 위성세포가 됩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이제 근육세포로 분화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근세포로 분화하게 되고, 근화세포로, 이 근화세포가 다시 근세포로 분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세포가 되면은 이 근세포들은 모여서 근간세포라고 하는 이러한 서로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간세포를 이루게 되고, 이러한 근간세포가 모여서 몇 개의 다발이 모여서 근원섬유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이제 세포들이 융합한다고 해가지고 융합, 그렇죠? 융합이라고 합니다. 세포 융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근화세포가 융합 과정을 거쳐서 근세포, 근간세포, 근원세포, 그리고 이들이 모인 근섬유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꾸로 와서 이제 고기를 보면은, 고기가 있으면 이 중에서 이제 이 근육 부분을 보면은 근육 다발이 있게 되겠죠. 이 근육 다발이 여러 개의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근섬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근원섬유들이 모여서 나발되어서 근섬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체 구조는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겠죠,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세포 배양을 이용해서 배양육을 제조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개요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동물로부터 세포를 채취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동물로부터 조직을 세포 소량의 조직이나 세포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혈청이죠.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배양액을 포함한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초대 배양, 첫 배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 배양해서 세포의 수를 늘리고 이것을 다시 이제 대량 배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량 배양이라는 건 개수를 엄청 많이 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정식이라 하고, 그것을 또 분할하는 과정을 거쳐서 앞에서 봤던 여러 이제 이 세포가 변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육 위성세포로부터 근세포, 근화세포 쭉 바뀌잖아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분할 과정을 거쳐서 세포를 대량 정식시키고 근세포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제 육류를 만들어 가지고 육류 가공을 하게 되겠죠. 그것을 이제 실제 최종 제품 다양한 소세지나 어떤 베이컨 같은 햄버거 패티나 이런 다양한 최종 제품으로서 이제 가공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우리가 배양육 제조 공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포 배양을 알기 위해서는 부유배양과 부착배양, 그리고 분화와 정식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부유배양과 부착배양을 보면은 세포 배양 기술은 크게, 그러니까 부유배양과 부착배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유배양은 세포가 고정되지 않고 배양액에 떠 있는 상태로 배양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바이오 리액터와 같은 어떤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배양을 하게 되고, 부착 배양은 세포가 배양 용기의 표면에 부착해 가지고 바닥에 부착해서 자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지금 이거는 여기 동글동글하게 있는데 사실 이게 떠 있는 겁니다. 여기 떠 있는 거를 용액을 일부 떠 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세포 사진을 찍은 거고, 이 밑에 부착배양에 있어서는 보면은 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겁니다. 바닥 자체를 그대로 찍은 거죠. 위에서는 용액을 떠 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와 같이 밑에는 표면에 부착되어서 자라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떠서 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플라스크나 배양 접시를 이용해 가지고 키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양이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의 세포는 부착해서 자랍니다. 그런데 일부 혈액세포 같은 경우에는 부유해서 자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를 만든다 얘기는 어떤 부착해서 자라야 됩니다. 어떤 걸 부착할 수 있는 표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착하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세포의 정식과 분화입니다. 세포의 정식은 이 보는 것과 같이 어떤 정상적인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수적으로 증가하는 과정, 이런 걸 우리는 정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세포 분화는 어떤 미분화된 세포가 특정한 기능과 형태를 가진 세포로 이와 같이 변화되는 과정, 다른 세포죠. 똑같은 세포고 여기는 똑같은 세포, 이거는 다른 세포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화세포가 근세포로 이렇게 바뀌는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분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하나 이해가 되죠. 어떤 스템셀이 다양한 줄기세포, 지방세포, 골세포, 혈액세포, 신경세포, 상피세포 이런 다양한 세포로 이렇게 되는 거. 이 과정을 뭐란다요? 이런 부분은 분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세포 배양을 할 때 방법에 따라서 고기의 최종적인 형태가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이와 같이 세포를 배양 접시에 배양을 하게 되면 부착해서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면 처음엔 떠 있지만은 이것이 부착해서 자라고 결국은 2차원 부착 배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차원 필름 형태의 고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입체 형태의 어떤 고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양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폰지 같이 생긴 지지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지체를 만들면은 이 지지체 표면에 다 세포가 붙어 자라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 세포들이 쭉 자라서 지지체 속으로 통과해서 계속 자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3차원 부착 배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직을 보유하는 3D 형태의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지방 세포도 같이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그림과 같은 지방을 포함하는 어떤 3차 형태의 조직을 보유한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방법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양기 안에다가 이와 같이 세포를 배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근육줄기 세포나 근육세포도 어떻게 돼요? 이게 떠서 자랄 수는 없잖아요. 어디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크로비드 조그만 구슬 같은 비드, 고급 분자로 만든 비드를 많이 넣으면 그 표면에 붙어서 자라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해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3차원 부유배양이라고 합니다. 부유배양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마이크로비드에 부착되어 있는 3차원 배양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고기가 어떤 조직을 가지지 않은 분쇄 형태의 어떤 그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배양 방법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정도의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있는 이 필름인 고기는 고기라 할 수는 없겠죠. 배양육에는 다양한 세포가 사용될 수 있는데 살펴보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체줄기 세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아줄기 세포, 유도만능줄기 세포 이런 줄기 세포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줄기 세포는 분할을 하면은 이와 같이 지방줄기 세포, 근육줄기 세포, 결합조직 줄기세포, 기타 세포로 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줄기세포들이 직접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이와 같이 지방조직에서 직접 추출한 지방줄기세포, 골격근에서 직접 추출한 근육줄기세포 또는 힘줄 등에서 추출한 결합조직세포 등등 이러한 세포들로부터 사용해서 배양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른쪽에 있는 몇 가지 세포들을 모아가지고 동시에 공배양을 해서 배양육을 만들어야만이 실제 고기와 유사한 조직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 배양용 배지입니다. 배양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성장하고 원하는 조직을 분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 배지입니다. 이런 배지는 크게 기본 배지하고 첨가물로 구성됩니다. 이 둘이 합쳐서 이와 같은 어떤 혼합 배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기본 배지에는 보면은 아미노산, 탄수화물, 지질, 비타민, 무기물 이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탄수화물로는 주로 포도당이 사용되겠죠. 탄산수로 포도당이 사용되는데 세포의 에너지원 역할을 합니다. 아미노산은 세포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하죠. 글루타민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나트륨이냐 칼륨,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같은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 또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항생제, 혈청과 항생제죠. 혈청과 항생제도 이 첨가물로 이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오염을 방지하고 혈청은 어떤 또 영양소를 세포 영양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첨가물은 실제로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조직으로 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인자 있죠. 성장인자 호르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EGF죠. 이러한 EGF는 EGF와 FGF가 있네요. 이런 것들은 세포의 정식을 촉진하고 또 IGF 있네. 여기 IGF죠. IGF는 세포 대사를 활성화합니다. 또는 여기 콜라겐, 젤라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보조 단백질이죠. 보조 단백질은 세포의 외부 환경을 안정하고 조직을 형성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성분 목록들 중에서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거가 지금 현재 이제 동물유래 성분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배양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동물유래 성분이지만 식물성분 대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배제하고 배양 베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배양 베이지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을 조합해 가지고 최적의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배양육 생산의 효율성과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배지의 구성이죠. 이런 구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포 배양의 4대 구성 요소 중에서 또 조직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지체입니다. 세 번째 지지체입니다. 지지체는 인공의 세포의 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하면은 실제로 사람 피부나 이런 조직을 뜯어보면은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 주변을 차지하고 있는, 즉 세포가 분비하지 자기가 안락하게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세포 외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 내에서 세포 외부를 채우고 있는 복합적인 구조가 되어 있죠. 세포들을 지지하고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세포가 자라기 위해서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세포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진 게 지지체입니다. 즉, 그 지지체를 스폰지로 입체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세포가 자라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지지체는 보면은 실제로 여러 가지 여기 자유의 신상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실제로 저러한 비계죠. 스캐폴더를 합니다. 건축에서 비계를 하는데 제 비계를 세워놓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공학의 3대 요소 중 하나로서 세포가 잘 부착하고 정식할 수 있도록 조직의 형태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골격 역할을 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을 지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나무로 이렇게 일단 기둥을 세우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기둥을 세우고 이제 여기에다가 벽돌을 쌓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나무 기둥이 안 무너지게 하는 거죠. 조직이. 이것이 바로 비계, 스캐폴드 지지체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세포를 쌓는 게 벽돌이 되겠죠. 이 세포 벽돌이. 지금 여기서는 벽돌이 실제로 쫙 여러 개 쌓여져 있죠. 그 사이사이에 전부 다 지지체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세포는 한 층으로밖에 안 자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세포 간을 어떤 연결하는 성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우리가 전체 모여가지고 입체적인 소고기를 또는 배양육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이 지지체는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0차원이라고 나누면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0차원은 이와 같은 비드죠. 실제 비드가 0차원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0차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부유배양을 할 때 이런 비드를 만들어가지고 세포를 부착시켜서 키운다 했죠. 그러한 비드입니다. 그 다음에 1차원, 섬유 형태의 1차원 형태의 지지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섬유 형태로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이것을 다발을 만들어가지고 3차원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이 2차원 형태, 필름 형태입니다. 평면층을 가지는 얇은 구조가 된 미산층을 가지는 2차원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 배양육을 만들 때 이와 같은 3차원 구조가 되겠죠. 이런 3차원 볼크 구조를 돼야만이 입체성을 가지는 배양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양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품질이 좋은 배양육을 얻기 위해서는 지지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지체를 잘 만들어야만이 어떤 조직감이 있는 실제 고기와 유사한 어떤 질감을 가지는 소고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식용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배양육 지지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첫째는 식용 가능해야 되겠죠. 생체 무해한 고분자 재료, 그리고 그런 고분자 무해가 이런 가교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가교 또는 가공법을 이용해서 하는데 일을 할 때 케미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 가지고 식용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오른쪽 그 위에서 그림에서 보면 이 기공이 많이 있죠. 이 기공이 있어야 입체 구조면서 기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기공을 통해서 안에 세포가 이동해서 자라고 또 영양분이 공급되고 또 노폐물도 배출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공도와 기공 간의 연결성이 또 중요한 요구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포가 다 자동 안 된 지지체가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없어져도 되고 그대로 남아 있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포가 성장, 부착, 이동하기에 적합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씹었을 때 식감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죠. 실제 고기와 어떤 유사한 특성, 즉 조직이나 강성 등이 물리적 특성이나 다층화된 구조가 돼가지고 유사해야 되겠죠. 그건 조직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만족하는 지지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서 봤던 우리가 세포, 배지, 지지체를 이 배양 장치에 넣어서 이제 실제 세포를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양기, 바이오리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바이오리액터가 있고 이 그림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있는 설치된 세포 배양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 배양기란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할 때 배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온도, pH, 산소, 영양소 공급 등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양육에 사용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배양육뿐만 아니고 백신 제조나 또는 다른 세포 치료용 또는 단백질 의약품 만들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그죠? 바이오시밀러죠. 그런 다양한 용도로 이 세포 배양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중에서 뭐요? 세포 배양을 배양육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포 배양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급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배출구 및 배양 샘플 채취구도 있어야 되고 또 저장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부를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체 교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부를 보면은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이 베슬이 하나 있게 되겠죠. 배양기 안에 이런 베슬이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지지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지지체를 넣고 거기에다 배양약을 넣어 가지고 그리고 세포도 넣고 해서 키우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지지체하고 배지 그리고 세포 그런 것들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 세포 배양기입니다. 세포 배양기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배양 접시, 티 플라스크 그리고
일회용 백이죠. 일회용 백. 그 다음에 단일 공진 배양이 좀 큰 게 되겠습니다. 크게 뭐 1톤까지도 1000리터까지죠. 또 있는 거고, 또는 연속 배양해 가지고 배양을 계속 앞에 배양한 걸 받아서 계속 연속할 수 있는 배양기도 있습니다. 배양 접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뚜껑이 있습니다. 이제 뚜껑이 있어서 우리가 오염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뚜껑이 넓고 줄고 넓기 때문에 어떤 오염에 취약하죠. 여기에 지지체를 넣고 실험실적으로 이제 세포 배양, 그러니까 배양육 배양을 실험실적으로 해보는 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좀 더 큰 게 이제 T 플라스크가 있죠. 좀 더 큰 형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 공정 좀 상당히 큰 겁니다. 이는 투명한 비닐백에 넣어서 사용하는 거. 교차 위험이 작겠죠. 한번 넣고 끝이니까, 그죠?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은 단일 공정 배양기 상당히 큰 대량 배양을 할 때고, 또 연속 배양을 할 때는 이러한 연속 공정 배양기를 씁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배양육 기술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대 초반에 나사가 세포 배양 연구를 시작하며 배양육의 가능성을 탐구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는 네덜란드의 마크 포스터 박사가 동물 세포를 배양해서 근육 조직을 형성하는 연구를 시작했고, 2010년대는 13년에 같은 마크 포스터 박사가 세계 최초의 배양육 버거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제작 비용 아마 3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그렇지만 아주 비싸지만 이건 배양육 기술이 대중적 관심을 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에 멤피스 미트, 모사미트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설립되었는데 2017년에는 멤피스 미트가 닭고기와 오리고기 배양에 성공하여 배양육의 어떤 다양한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2020년대 들어서 우리가 이 단계는 이제 상용화와 규제 승인 단계로 볼 수 있는데 2020년에 싱가포르에서 이저스트사가 배양치킨을 이제 상업적으로 판매 허가를 받았고 2022년에 미국의 FDA가 배양육의 안정성을 인정해서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FDA와 USDA가 모두 배양육의 상업적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2030년 이후에는 이러한 배양육이 주요 식품 산업으로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양육은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육류의 공급의 부족, 그리고 환경적 이점, 윤리적 이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며 급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배양육 주요 기업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배양육 개발에 성공하여 제품을 선보인 회사는 바로 모사미트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크 포스터 교수하고 식품 기술자인 피터 베르스트라트에 의해서 공동 설립된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은 소고기 패티입니다. 당초 어떤 이러한 2013년도 아주 비싼 비용에 개발되었는데 현재는 한 500유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목표로 1유로 정도로 해야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세포가 콜라겐 기둥 주변에 모이도록 해가지고 어떤 그 근섬유 다발을 만드는 기술을 특허를 냈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실제 조직의 유사한 구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 등 여러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9,600만 달러의 아마 누적 투자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굿미트는 미국의 식물성 계란 브랜드 저스트 에그로 유명한 이저스트사의 자회사입니다. 2020년 12월에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배양 치킨 너겟의 판매 허가를 받아 상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치킨 너겟을 냉동식품으로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세포 배양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연간 13,000톤 이상의 닭고기와 쇠고기를 생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를 받아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으로 티센바이오팜입니다. 포항공대 조직공학 관련 연구실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죠. 3D 바이오 프린팅 기반 인공장기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기 결이나 마블링 대량 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세 식용섬유를 바탕으로 하죠. 섬유 조립을 통해서 덩어리육을 생산하는 그런 배양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에서는 뭐 많은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받고 있고 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주를 기반으로 한 국내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시위드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구 경북 가기원 내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죠. 미역 다시마를 재료로 활용한 스테이크용 소고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조를 공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배양액과 구조 유지를 위한 지지체 기술에 드는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55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육류가 아닌 수산물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셀미트입니다. 독도새우, 랍스터, 킹크랩 등 해양 수산물 배양육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역시 뭐 상당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영남대학에서는 배양육 개발과 관련된 요소 기술들을 모두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나 돼지 등으로부터 근육줄기 세포를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하여서 이 두 가지 한우 및 미니 돼지로부터 근육줄기 세포를 확보하였고 불리한 근육줄기 세포의 마커를 통해서 그 특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어떤 근육줄기 세포의 증식과 분할을 하는 조건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원래 있는 이 세포가 이와 같이 근육줄기 세포가 이와 같이 길쭉한 근세포로의 분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건들을 확립하는 것이 저희들의 연구입니다. 또한 지지체로서 사용될 다양한 소재를 탐색하고 지지체를 제조해서 그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2가지 가능한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18종의 지지체를 제조하고 그 각각의 물성, 생체적 합성을 평가하고 DB를 구축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직감 구현을 위한 연구로 스폰지 형태의 지지체를 개발해서 그 기공성 및 공국 내에서 연결성과 세포 배양에 유리한 지지체를 개발하고 또 지지체에 어떤 패턴을 부여해 가지고 이 패턴을 따라서 세포가 자라는 것을 유도하여서 근조직의 근다발 섬유 구현을 확보했고 또한 다층 구조, 실제 고기 같은 다층 구조 배양육을 만들기 위해서 배양육의 근섬유 다발을 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 이중 구조 프로토타입 지지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된 지지체 세포 적합성 그리고 패턴을 따라 세포가 성장하는 정식성을 연구하여 근조직의 건다발 섬유 부형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세포 적합성과 분할을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실제로 1일차에서는 이와 같이 어떤 방향성 없이 무분별하게 세포가 퍼져 있지만은 이렇게 7일차가 되면서 일자가 늘어날수록 근육 세포들이 초기 부착 상태와 그리고 미세 섬유의 분화 방향성이 개선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포 배양기입니다. 역시 세포 배양기도 개발하였는데 왼쪽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내부에 온도 조절 및 유지가 가능하고 전기적 자극, 음압 등 다양한 환경을 부여할 수 있는 배양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실제 내부에 현미경을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세포 관찰도 가능하고 이러한 다양한 내부 배양 용기를 개발하였으며 향후에 이러한 개발된 바이오 리액터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해서 이 작은 배양기를 적층해서 해서 이 다양한 배양육을 동시에 서로 다른 배양기에서 배양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양육 기술은 아직도 상당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수용성, 생산 비용, 배양 기술 측면에서 아직 가야 이제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수용성 측면을 보면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기는 바로 이런 고기죠. 맛이나 향이나 모양, 식감 등이 실제 고기와 배양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실제 배양육은 실제 고기와는 형태 유사성이 상당히 부족하죠. 조직감도 없고 맛도 향도 모양도 식감도 아직 부족한다고 해서 아주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그래서 배양육의 현재 기술로는 어떤 소비자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배양육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산 비용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고기는 곡물, 사료 등을 먹고 이 유통 과정을 거치죠. 그래 가지고 최종 가격이 결정됩니다만 그래도 호주산의 경우에는 1kg당 2만 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배양육의 경우에는 아직도 키로당 한 8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만 원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겠죠. 소태화 혈청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태화 혈청을 사용하지 않는 합성 배지 또는 식물성 배지 또는 배지의 성분별 공급을 통한 원가 절감 그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앞에서 말씀드린 소비자 수용성 뿐만 아니고 이러한 생산 비용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적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배양 관련 기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배양 단계별로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보면은 세포 배지 지지체 배양기에 있어서 세포에 있어서는 세포주의 개발 그리고 세포 정식 기술, 분화 기술 개발 그리고 배지에 있어서는 특히 원가 절감을 위해서 무혈청 배지 개발 그리고 배양육에서는 식용 배지 개발, 안정성 확보, 그 다음에 최적 배양 조성, 배지의 배양 조성이죠. 조성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배지의 개별 공급으로 배지 성분별 낭비가 없는 단가 절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지체 기술에 있어서는 맛, 향, 조직감의 구현을 위한
기술, 그리고 지지체와 세포와의 공배양,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근육세포, 지방세포, 기타 세포들 간의 다세포의 공배양 기술 개발, 그리고 식용 지지체 개발, 그리고 비동물성 지지체 개발, 이러한 기술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양기, 균일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배양기, 그리고 양산 공정 기술 개발, 그리고 앞에서 연결했던 배지에서와 연결해서 개별 배지 공급 시스템 개발, 그리고 이러한 배지 제어의 AI를 이용한 제어 시스템 개발 등 아주 각 단계별로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양육은 배양육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배양육 자체의 응용도 있지만은 배양육을 만들기 위한 배양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세포 배양 기술이 되겠는데, 또는 고분자 제조 기술이 지지체 제조 기술, 또는 장비 제조 기술, 그죠? 그런 융합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육 관련 파급 기술 효과, 배양 기술 효과도 그리고 배양육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양육을 만들기 위한 배양 기술이 있고, 이러한 배양 기술의 응용 분야는 먼저 식품 분야가 있겠습니다. 식품에서는 육류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고, 미래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대체해가지고 기존의 축산업을 대체하는, 그렇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지금 햄버거 패티, 소시지와 햄, 그리고 고급 육류 시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업사이드 푸드나 저스트푸드 같은 데 햄버거 패티를 현재 판매하고 있고,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기업도 비욘드 밋, 그리고 임파서블 푸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배양육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 중에 해산물 분야 또 활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블루날루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블루날루에서 만든 배양 해산물로 요리한 음식들입니다. 배양 해산물은 어류, 갑각류 등을 대체할 수 있으며 주로 고급 식품인 새우, 게, 랍스터, 참치, 연어, 참다랑어 이런 제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양육 제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배양 기술이죠. 그 응용 분야를 보면은 조직공학이나 의약품 등 이런 세포 배양 및 조직 형성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의료 및 연구 목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공장기 기술입니다. 인공장기라는 게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뭐 인공간이면 인공간이죠. 그냥 지지체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어떤 간에 필요한 세포죠. 그런 거 넣어가지고 배양해서 만드는 게 인공장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근육세포를 넣으면은 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양육 기술은 인공장기 기술하고 99%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바이오시밀러 가지고 단백질 기반의 의약품 생산,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지만 백신 생산도 이제는 세포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포 및 조직 치료, 세포 치료, 조직 치료죠, 그죠? 이러한 도 배양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스크린이죠, 드럭 스크리닝, 그리고 독성 테스트 등 예를 들어서 화장품도 그렇고요. 어떤 화장품 개발, 약물 개발을 할 때 옛날엔 동물 실험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약 개발에 있어서 약물을 선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세포에다 직접 하는 거죠. 동물 실험도 피부 세포를 갖다 놓고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세포 독성이나 뭐 알레르기 그런 것들이 되겠죠. 세포 정식이나 그런 것들 기술을 테스트를 이러한 세포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가장 기반 기술로 되고 있습니다. 주요 배양육 기업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식품 연구기관인 굿푸드 인스티튜트에 의하면은 2022년도에 기준으로 전 세계 배양육 기업이 156개입니다. 2019년도 69개였는 걸 비교해 보면은 4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죠. 그래서 특히 2020년에 싱가포르에서 첫 배양육 판매가 허용된 이후에 신규 기업이 많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각 국별로 이러한 주요 기업과 주요 제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이러한 커먼 바이오와 프리메발 푸드 등이 중심지 아주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배양육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홀더가 소고기, 닭고기뿐만 아니라 장어, 새우 배양육도 생산하며 폭넓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은 배양육은 미국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은 다른 여러 국가들도 점차 정책과 규제를 마련해 가지고 어떤 배양육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배양육 관련 기술의 안정성과 규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꾸준히 논의 중입니다. 23년도 5월 유럽 식품안정청은 과학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배양육류의 식품의 안정성과 안전기준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모사미트가 세계 최초로 쇠고기 패티를 선보였으며 그로부터 10년 뒤 2023년 7월 배양육 시식 허가를 승인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죠.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배양육 기술을 미래 식품 산업의 중심 육성 분야로 지정하였습니다. 일본은 현재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은 관련 정책과 규제를 마련해가지고 상업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국, 일본 등도 미국과 같이 배양육 판매 단계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여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에서 배양육 개발에 힘쓰고 있는 주요 스타트 기업들입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자야 고유의 기술력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지고 배양육 산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셀미트, 스페이스 F, 심플 플래닛, 시위드, 티센 바이오팜, 셀쿠아, 바오바 헬스케어, 다나그린 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국내 대기업들도 글로벌 기술 협력과 국내 스타트업 투자 등을 통해서 배양육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풀무원, 제일제당, 대상, 그리고 오뚜기, SK 등이 있습니다. 풀무원은 2020년도 미국의 해산물 배양육 기업인 블루날루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제일제당은 이스라엘 기업 알프레 팜스와 지분 투자, 그렇죠. 그리고 대상은 2021년 스페이스 F와 배양육 및 세포 배양용 베이지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오뚜기는 22년 국내 배양육 스타트업 셀미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SK도
배양육, 세포 배양육 연어육이죠. 상업화를 추진 중 미국의 와일드 타입 약 100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국내 동향을 보면은 배양육 기술 제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 기술인 세포 배양 기술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영남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포 배양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한국연구재단이 중점 연구소로 지정이 되었고 계속 확대 발전하여 의성에 분연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2022년 연속 세포배양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특히 올해 2024년에는 세포 배양 중에서도 배양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배양육 관련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화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장의 규모입니다. 대체육과 배양육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40년에 전체 시장의 육류 시장이 35%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식물성 대체육 25%, 일반 고기는 계속 꾸준히 감소하여서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이 배양육과 대체육이 전체 육류 시장에서 상당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리적 사회적 논쟁 그리고 국가 지원과 법적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배양육은 전통적인 축산 기반 고기 생산 방식과는 다른 기술이죠. 그래서 동물 세포를 기반으로 한 실험실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고기, 미트죠, 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논란과 어떤 대중적인 이해 부족이 수용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배양육을 고기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전통 육류 생산자와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양육의 생산 과정에서 항생제나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하고 또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신기술 식품은 소비자 공감대 형성과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이를 통해 배양육의 수용성을 높이고 대중적인 확산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능성과 윤리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생산 과정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논란이 존재합니다.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등에 의하면은 배양육은 태아 혈청 등 동물류의 자원을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생산 구조다. 그래서 동물 희생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양육이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 지었기 위해 기술적 혁신과 자원 효율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명확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중이 배양육을 안전하고 윤리적인 대체 식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추가적인 검증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양육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소비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배양육이 대체 식품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배양육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3차 농림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과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을 통해 대체육 및 배양육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농림부가 농림식품부의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배양육 대량 생산을 위한 식용지질 개발 사업 등의 주관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기업과 대학이 배양육 관련 연구를 정부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4년 7개월 동안 세포 배양식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배양육 산업의 성장과 상용화를 위한 거점으로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이 특구는 의성, 안동, 영주 등 다양한 지역에 걸쳐 운영되며 총 사업비는 199억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가축 유래 세포 수급 및 세포 은행 구축, 세포 배양식품 제품화 실증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특구는 생물을 활용한 가축의 세포 채취 및 축산물 세포 배양 과정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서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세포 채취와 관련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실험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가축에서 세포를 채취하거나 도축된 가축에서 세포를 채취한 뒤 이를 활용한 세포 배양식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배양육 상용화와 핵심 과정을 지원하며 한국의 배양육 시장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양육과 같은 신식품 원료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식품 원료 인증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외를 보면은 해외에서는 이미 신식품 원료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RAS 제도는 새로운 식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며 EU는 노벨 푸드 규정을 통해 대체 단백질 소재를 포함한 혁신적인 식품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겠지만은 세계 최초로 배양육을 승인하며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있고 호주 역시 유산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배양육 개발의 최종 목표와 미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기존 육류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성을 부여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양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맛, 향, 조직감, 영양소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 전략이 추진되고 있고 최종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배양액 조성과 발효 기술 및 등을 활용해서 자연 육류의 감칠맛과 향미를 재현하고 바이오 소재를 통해 조직감을 최적화해서 고급 육류와 유사한 질감을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필수 영양소인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12 같은 것들을 강화하고 특정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맞춤형 영양소 설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질환별 요구에 따라서 최적화된 배양 환경을 설계하여서 빈혈 환자를 위한 철분 강화, 당뇨 환자를 위한 저탄수화물 배양육 등 맞춤형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양육은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대체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미래 식품 시장의 핵심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배양육의 정의부터 기술적 원리, 현재 기술 수준, 응용 분야, 시장 전망, 그리고 윤리적 사회적 논의 및 법적 지원 체계까지 다양한 주제를 개괄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배양육 기술은 단순히 대체 식품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생명윤리, 바이오 의료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산업, 정부, 그리고 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인구 증가와 육류 소비의 급격한 증가는 기존의 식량 생산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배양육 개발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식량 안보와 환경 보존, 그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일 것입니다. 배양육 기술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책임이자 후대에 남길 유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